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에 여당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현안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야당 지도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민주당 박성준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모시고 민주당 평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잠깐 새 직함에 대한 그 설명 좀 잠깐 들어볼게요. 일단 예. 지금 원내 운영수석이신데요. 네네. 그동안에 여야 모두 원내대표 아래에 원내수석 부대표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 원내 운영수석 또 원내 정책수석 이렇게 두 자리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역할 분담인 거예요? 그 원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내대표가 예. 실제 이제 국회 내에서 모든 법안 처리라든가 그렇죠. 의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대표격인데 네네. 거기에서 야당과 여당에 있어서의 제일 파트너로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할까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네네. 국회 운영수석이다. 원내 수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당의 원내 수석이고 여당의 운영 수석이 서로 만나서 의사 일정이라든가 예. 법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조율하는 거고요. 이제 정책 수석은 그야말로 예. 중요한 민주당이 이제 처리해야 될 법안들에 있어서 정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원내에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운영수석, 정책수석, 뭐 선임 이런 게 좀 있나요? 이제 선임은 제가 이제 선임하시고. 운영수석이 이제 선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당내에 이제 큰 회의가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는. 네. 당 대표가 하는 주간 회의는 이제 최고위원회가 월 수금이 있고요. 네네. 원내 대표가 주관하는 회의가 이제 화요일날 원내 대책 회의가 있고 정책위 의장이 진행하는 정책 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책 조정 회의에서는 정책위 의장 또 원내대표도 당연히 참여하고 예. 특히 이제 정책 수석 간에 또 정책위의 수석 부의장과 함께 그렇죠. 이런 정책 조율들을 하는 그런 회의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하여튼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예. 잘 의정 활동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여당의 지금 신임 원내대표 예.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뭐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삼선 의원이시고 또 TK 지역이시고 지금 대구에서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또 유명한 경제통으로 불리고 있죠. 일단 여당 신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좀 평가를 좀 들어보고요. 원내 협상 파트너로서 당부하시겠다면 어떤 말씀을 좀 당부하시겠어요? 뭐 원내대표니까 저하고 뭐 파트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이제 지도부에 박찬대 계시니까요. 원내대표와 네네. 이제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됐으니까 네. 이제 서로 파트너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뭐 추경호 의원이야 뭐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네.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또 삼선 의원이면서 여러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마 추경호 대표가 이제 원내 네. 운영수석을 이제 원내 수석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야에 있어서의 가장 필요하고 긴밀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알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근데 다만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그 경선 과정들을 보면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보수당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텃밭이 TK인데 이 국민의힘이 이제 확장형이라든가 실제 이제 세력을 확장할 때는 수도권이라든가 다양한 인재를 동용해서 실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반면에 네. 수세 국면인 경우에는 꼭 TK 쪽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인물들이 마무리하는 그런 네. 역할들을 하는데 저는 예상은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인물이 나왔을 경우에 다시 TK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그 예상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안 그래도 네. 102분 정도 참석하셔서 한 70% 정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세 국면에 TK에게 또 희망을 걸어본지 향후 행보 좀 지켜보고요. 자, 우선 오늘 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 민주당 그리고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로서의 총평을 잠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상황 인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상황 인식은 대통령이 이 나라의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그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처방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그 위기 의식이라고 할까요? 네. 국민들이 바라보고 원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들 정도로 청진기를 잘못 갖다 댔나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상황 인식이 아직 네. 변화의 의지가 없고 아직 아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은 결국은 국정기조 전환이라든가 국정이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네. 없어진 거 아니냐.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네네. 의원님께서도 그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일단 주제별로 질문을 나눠서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의원님 보시면서 무엇보다 어떤 주제 파트 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런 답변하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셨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예.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왜 심판받았냐 첫 질문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통행식 독주를 하겠구나라고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견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그냥 이것은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2년 동안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어스태핑이라든가 또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 꼭 끝나고 나면 우리 앵커님께서 평이 좋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에 대한 문제도 있고 태도의 문제도 있고 내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비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좀 만족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번에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느냐.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나는 일이고 민간 사법기관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건데 이걸 뭐 덮거나 혹은 뭐 뒤집어 씌우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그런데도 먼저 본인이 특검을 주장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근데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윗선 개입 의혹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위기 국면에 있을 때는 순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순리를 따라라. 그건 뭐냐면 예. 그 순리가 뭘까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최상병 우리 아들을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목숨을 잃은 아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했던 그 박정훈 대령과 죽었던 우리 최혜병 같은 경우는 예. 억울한 걸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윗선 개입의 의혹으로 수사도 덮고 있고 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뒤집어 씌웠어요? 집단 항명 수괴자라고 해서 박정훈 대령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문제를 순리를 따라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걸 진정한 수사를 하라고 특검을 하라고 지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명령을 내렸는데 네.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순리를 따르지 않고 뭔가 법리적으로 검사 출신의 그 법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납득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면 그 대통령 입장과 별개로 민정에서는 향후 22대 국회 출범에 맞춰서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 입장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일관된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네네네. 그것이 저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거 있고 또 국민이 저는 호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 진정하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헌법적 가치 얘기 많이 하는데 뭡니까? 국방과 안보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제일 가치 아니에요? 네.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갔던 아들이 죽어 돌아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 근데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하게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우고 덮고 있다. 그것도 네. 윗선 개입의 의혹에. 그 당사자들이 누구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방부, 지금 해병대 사령부, 경찰청, 뭐 안보실.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들이 지금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 특검밖에 없다는 것이죠. 박찬대 원내대표께서요. 이런 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면 전국에
파란이 상당하다. 전국의 파란이 상당하다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파란이라고 하는 게 그런 예. 거 아니에요? 잔파도와 큰 파도 아닙니까? 네네. 저는 민심의 파도 아닙니까? 이 파란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민심의 파란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라. 국정 실종이라든가 네. 이 특검 특히 최혜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라고 회초리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민심의 회초리가 민심의 파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최혜병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그 거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한다.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민심의 동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전국의 파란이라는 것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가정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민심의 파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이번에 총선에서 수많은 정치평론가라든가 언론인들이 총선은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예측했지만 네. 그 예측이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그렇게 다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그 도도한 물결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민심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로 좀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이 건 관련해서 사과를 언급한 것은 뭐 사실상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감이나 뭐 송구가 아니라 사과다. 조금 더 진전된 표현이라 보시는지 또 대통령실에서도 사과라는 표현까지 쓸 줄은 몰랐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전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특히 명품백 의혹과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놀랐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네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뒤늦은 거 아닙니까? 뒤늦었다. 예. 지금 뭐 김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네. 특검은 어쨌든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거다. 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예도 들었습니다. 거부권 행사했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특검도 지난 정부 때 2년 반 정도 본인을 타깃으로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는데 그러면 지난 정부 때 봐주기 수사를 했는 거냐 반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세요? 저도 다시 반문해야 되는데 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 특검을 수사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사였고 네네. 한동훈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권력자들의 비리의 문제, 권력농단에 대한 문제를 특검을 통해서 규명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을 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해야 이게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예. 문재인 정부 자꾸 얘기하는데 그 당시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검찰 조직 자체가 윤 대통령의 권한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또 지금 이제 이번에 검찰 의견서라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죠. 장모. 그러면 23억 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의견서에서 나왔고 공범들은 이미 다 구속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증거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저는 그리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 비리라든가 이런 거에 특검이 있었을 경우에 그 특검을 거부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뿐만 아니라 특검할 때도 그렇고 이 전공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전공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최혜병 문제라든가 네.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수사로서 이건 입증해라. 전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에 우리 국민이 선택했던 대통령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 이미지로 가는 게 여기서 돌파하지 다시 뒷선으로 밀려나거나 뭔가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거나 네. 이걸 특검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공법은 아까 말씀하신 그 그럼요. 순리랑도 순리랑 같은 맥이 거죠. 같아 있어 국민들이 보입니다. 원하지 않습니까? 민심의 순리를 가야죠. 예,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오늘 기자회견 그 내용 중에서 현안 관련해서는 네네. 이 저출생 고령화 이 대비하는 기획부처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네네.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사안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별개로 새로운 부처를 설치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거든요. 주도권을 쥐고 있을 텐데 앞으로 22대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건 뭐 적극적으로 민주당도 같이 가야 되는 네. 것이죠. 이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의 문제고 먼 훗날 국가의 소멸로도 이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도 필요하다. 네네.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야당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당도 이 저출생 대책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정책들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네.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같이 여야가 그야말로 저출생과 관련된 협치의 모델을 또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방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에도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뭐 노동부랄지 복지부랄지 해서 다 빼서 이 가칭 부서로 조합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예산이요. 예. 우리나라 한 10여 년 동안 수백 조를 저출생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사실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고 투입을 그 정도로 예산을 했는데 네. 실적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세출 구조조정을 다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모든 정부 부처의 저출생 공약과 정책과 예산이 다 있었던 문제를 네. 총체적으로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필요한 거고 네. 제가 21대 국회 하면서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어떤 제가요. 제안이었죠?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이건 전 세계적인 이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예. 국내적인 가장 여야를 초월하는 이슈가 저출생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그 한덕수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으십시오. 제가 그 공식적으로 그 한덕수 총리와 여야 정무위원들과 저녁 먹는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 여당 의원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늦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진짜 실제 탄력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6월 국회에서 네네. 뭐 민생지원금 지원 또 국정기조 전환 법안부터 신경 쓰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이 안에 또 최상병 특검법도 있고 여러 가지 특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뭐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부터 자신들과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는 비판까지 넣으면서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21대에서 강대강 구도로 갔던 이 현상들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면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가는 건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국회 이제 제1당으로서 또 원내 지도부 역할을 하시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협치의 실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부담감 내지는 책임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세요? 협치라는 개념을 좀 예.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협치의 주체와 객체가 있는데 협치의 첫 출발은 어디였냐면 사실 권력을 잡은 수권 정당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협치가 깨졌던 근본적 원인은 어디였습니까? 대통령이 여당 거수기 만들고 야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입법부를 입법부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것은 협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대통령께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기조가 잘못됐다. 예. 야당을 옥죄고 여당을 거수게 해왔던 이런 그리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국정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건데 이걸 내가 탈탈 털겠다. 후를 털고 나오겠다. 네네. 그러면서 국민 속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얘기 들어볼 때.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집권 여당의 모습을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집권당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22대 국회는 사실 국민들이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 협치에 대한 또 책임도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영수회담 얘기 잠깐 해보면요. 의원님도 배석을 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뭐 비선 의혹, 뭐 비공식 특사 이게 지금 존재한 게 맞는가? 그리고 또 혹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셨는가도 궁금하고요.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없는 얘기했을 리는 없어 보인다. 어떻습니까? 이런 비공식 특사가 존재한 게 맞나요? 저는 이제 공식적인 채널에서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그 회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천준호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석이 공식적인 채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전 실무회담을 하고 나서 천준호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무회담에 또 저희들 민당 안에 있는 회의를 통해서 들었지.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는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중대한 일들이 있으면 조언들을 많이 해요. 저도 조언을 듣기도 하고 저는 또 대표도 아니고 그 당시 수석 대변했는데 영수회담에서 이런 얘기들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형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수석 대변인 저에게도 그렇게 당시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당대표에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죠. 아니면 대통령에게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비공식 채널로 이어졌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에 보도처럼 뭐 총리나 비서실장 인사와 관련한 말씀도 전혀 없었던 거고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 7일에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 하면서 민정수석실 공식 부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그렇게 했죠.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른바 뭐 기획통으로 불리는 인물로 대부분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맡아오던 것과 좀 비교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왜 지금 국민들이 이 민심 위반이 일어났을까요? 검찰을 기반으로 한 정치만 이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통치만 이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것이 총선 민심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면 우리 저 앵커님께서도 마키아벨리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리더를 얘기할 때 사랑받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의 존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리더는 미움받는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된다. 미움받는 순간 민심의 이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움받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요새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새. 자기만의 성을 쌓는다는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검찰 성을 또 쌓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서 대통령을 했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 통치를 이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과 그 갈등설과 지금 검찰 조직 자체가 벗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순간부터 검찰이 손아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과거의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통치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검찰 요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로 들어가서 검찰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저는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기반한 정치를 하지 말고 민심의 바다인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죠. 왜 검찰 속에 들어갑니까? 검찰 요새로 왜 들어갑니까? 민심으로 들어가야죠.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교통량이 늘고 있는 데다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